정세일 박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세일 박사께서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죠? 네.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나요? 박사 논문이 이제 우리나라 97년도에 발생한 외환금융위기랑 재벌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재벌 때문에 이제 외환위기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저 문제를 가지고 내가 논문을 쓰면은 이게 참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겠구나 해가지고 쓰려고 했죠.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재벌 때문만 이게 터진 게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얘기는 뭐 미국 월가의 금융자본가들의 음모 뭐 돈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좀 경제가 활성화된 그런 이 동남아시아나 한국이나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말하자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그 돈놀이 뭐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뭐 이래서 이제 그 외환 위기가 공부하니까 물론 이제 대우라든지 이런 데는 뭐 자기 자본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빚으로 장사를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이 외환위기의 원인이 국내에 있었느냐 아니면은 외부에 있었느냐 그래서 내인론 외인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의견들이 갈라졌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인론 외인론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은 이 김영삼 정부가 93년도 2월달에 집권하자마자 얘기한 게 세계화라는 거였잖아요. 세계화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전까지 말하자면 이제 박정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부터 92년까지 30년간 진행되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폐지해버립니다. 폐지했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외부에 열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은행들 그리고 재벌들 특히 재벌들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대우그룹이었는데 우리나라 은행이라든가 종금사라든가 아니면 그 재벌들이 직접 그냥 뉴욕 금융가에 가거나 아니면 런던 시티에 가가지고 직접 돈을 많이 꼬읍니다. 더군다나 그때 이제 돈을 꿀만 했던 게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 대출 금리가 3%, 4%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 3%에 꼬아가지고 국내 10% 꼬아주면 박정희 그 시대 초기 때부터 그 환차익을 그렇죠. 보고 이제 정부가 보증서 주거나 차관을 얻어주고 그 기업들을 육성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이 됩니다. 그걸 또 이제 재벌 기업들이 많은 경우 뭐 공장 짓겠다라고 해서는 땅 투기를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9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직접 해외에 가서 돈을 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꼬우더라도 항상 경제기획원이라는 조직에 보고도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돈을 꼬우게 되면 그거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거의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귀중한 달러를 가지고 외국에서 기계 사업을 해야지 여행을 가서 함부로 쓴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 유학도 거의 가기 힘들었고 외화나 달러를 마치 황금이나 보석처럼 이렇게 그때 뭐 가령 김포공항에서 외국으로 출국할 때 달러를 갖다 치약통에다 뭐 숨겨갖고 나가다 걸려갖고 뭐 몇 년씩 감옥살이하고 막 그런 시대였거든요. 저기 명동 입구 충무로에 가면 그 달러 장사들이 많이 있었죠. 아주 이렇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그 이 외환 거래라든가 자본 거래라든가 금융 거래를 굉장히 심하게 통제를 했고 이제 그 덕택에 말하자면 경제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건데 왜냐하면 굉장히 귀중한 달러를 그러니까 개인 소비가 아니라 설비라든가 이런 데만 쓰게끔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뭔가 이 개발 독재니까 뭔가 민주화 시대에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김영삼 정부가 그걸 풀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96년대 OECD에 가입을 하는데 OECD 가입 조건이 뭐냐면은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주식시장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은행들 간의 대출 시장도 해외 개방해야 되는 게 OECD 가입 조건인데
김영삼 정부가 이제 OECD에 가입을 하면 이제 선진국이 된다고 이제 뻥을 치면서 이제 거기를 반드시 가입해야 되니까 네. 다 열어버렸고 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 재벌들, 종금사들이 그냥 대거 외국에 나가서 싼 금리로 이제 돈을 꺼다가 네. 우리나라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대출해 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아주 재미있는 얘기고, 그런데 이게 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얘기로 또 연결이 되고, 네. 그다음은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기회가 되면 이따가 또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제 한국에는 언제 돌아오셨죠? 제가 돌아온 게 98년도 말이에요. 왜냐면 박사 논문을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조사. 그러면 논문을 쓰자마자 이제 또 이 IMF 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이 바로 IMF가 터지고 나자마자 한국에 들어와서 뭐 구조조정하고 대우그룹 막 파산하고 이런 걸 보면서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벌 때문에 외환위기가 터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재벌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뭔가 앞뒤가 다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뭔가 정합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지나서야 논문 쓰기 2년 정도 지나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재벌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 금융시장 개방 때문에 터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도 교수가 너 입장을 바꾸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민주주의 정책연구회에서 경제민주주의와 독주국가 이 둘이 도마에 올라서 그 세미나에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왜 이 주제를 발표를 하시게 됐습니까? 뭐 좀 전에 얘기한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97년도 외환위기 때부터 항상 나왔던 얘기가 재벌개혁이에요. 재벌개혁이 바로 경제민주주의고 경제민주화고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또다시 경제위기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개발 독재라고 하는 이 박정희 체제를 넘어서야 되는 그 정치적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경제에 있어서도 뭔가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고 그거의 핵심은 이제 박정희식 체제를 갖다 때려 부시는 거다라고 한국의 진보들에게 보통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 선거 총선 때도 재벌개혁과 이 경제 민주화가 굉장히 큰 이슈였고 물론 이제 복지국가도 굉장히 큰 이슈였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 대선과 총선 때 사실은 이 복지국가 이슈보다는 경제민주화 이슈라든가 재벌개혁 이슈라든가 뭐 이런 순환출자 규제라든가 뭐 출자총액 제한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굉장히 신문지상에 많이 올라내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 볼 것이고 또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게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그 경제민주주의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민주주의적인 시각에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자유주의 시각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고전파 경제학이라든가 신고전파 경제학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거는 뭔가 우리나라 경제민주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하자면 가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하면서 이 사회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떤 거고 질적으로 그 다음에 수량적으로는 또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 가령 뭐 몇백조 정도가 돈이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뭐 앞질러서 그러면은 이 재벌 개혁의 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민주주의 전 재벌 개혁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종업원들, 노동자들 이 사람들의 이 권리와 그 권능 내지는 권한 내지는 권력을 얼마나 기업 내에서 올릴 것인지 그리고 기업 내에서는 이제 종업원 권력이고 기업 밖에서는 이제 이 거시경제, 국민경제 전체 속에서 이 말하자면 이 공화국 내지는 민주주의의 역할을 또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말하자면 국가개혁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사회민주주의 역할이고 사회민주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장 만능주의가 아니라 국가 개입주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근데 그게 왜 재벌 개혁이에요? 노동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고 하는 게 왜 재벌 개혁이죠? 그게 재벌 개혁인 게 왜냐면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벌 개혁은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주로 재벌 그룹을 어떻게 깰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위축시킬 것인지 이런 걸 갖다 이제 보통 경제력 집중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이 말하자면 이제 출자 총액 제한이라든가 순환 출자 규제 이런 게 전부 다 경제력 집중 완화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삼성그룹을 해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벌기라는 거는 삼성그룹을 어떻게 삼성그룹의 그 20만, 30만 종업원들의 공동 통치의 그 그룹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국민들 전체가 어떻게 하면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의 이사회에 들어갈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룹을 해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 이제 대선 때 이 경제 민주화 이런 거 가지고서는 여당 야당 사이에 그 대선 후보들도 많이 이제 논란을 벌이고 하고 그랬는데 한간에는 서로기 동색이다 별로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그 새누리당이 개혁적인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가져가면서 그 민주당하고 비슷한 그 컬러를 이렇게 보이고 당의 상징 색깔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재벌을 이제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불관계 해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게 결국은 공정거래법을 잘 지켜라. 그래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더 잘 지켜라. 이런 아마도 이제 그런 생각이실 것 같은데 자유주의적인 그 시각이 기본 바탕에 딱 깔려서 그래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경제학 어디에도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문가 토론에 딱 들어가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쓰지 않고 거기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라는 말밖에 안 씁니다. 근데 공정한 시장 질서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죠. 우리 시장 경제 질서. 그리고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얘기가 경제학 이론에 안 나오니까 자기들의 용어로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누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제 민주화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갖다 막 쓰고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내용은 전혀 안 맞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가 제가 한국에서 많이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경제민주주의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게 1920년대 중반에 그 독일 3인당의 그 나프탈리라고 하는 그 이론가가 있어가지고 나프탈리요? 나프탈리. 나프탈리? 예, 나프탈린이 아니고 나프탈리. 나프탈리라는 그 사람이 이제 20년대 중반에 그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독일 말로 이제 비르샤프 데모크라티라는 말을 이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을 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처음 나타나는 말이고 이 용어가 이제 나중에 1940년대, 50년대 이제 독일이 그 전후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 여당이었던 그 기민당과 야당이었던 3인당이 이 공동결정제라고 하는 말하자면 노동자가 이제 이사회에 들어가는 이 권력체에 들어가는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된 거고 이 똑같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노사관계를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70년대 이제 인권운동 시절에 도입된 겁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원조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의미에서 총자본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 내 권력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본을 가진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본이 하나도 없는 종업원들이 이 노동조합의 권리만이 아니라 이사회 권력을 가질 것인지 이게 바로 경제민주의 핵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얘기가 전혀 빠져버리고서 공정거래 문제로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화내버리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혁명위원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농담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볼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종의 혁명위원회입니다. 거기서 독과점 규제도 하고 경제력 집중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혁명위원회라기보다는 감사원이겠죠.
재벌 관련 감사를 주로 하는 감사원. 제가 볼 때 혁명에는 경제민주화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데 혁명 전부 다 뒤집어 엎는 거니까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재벌을 뒤집어 엎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바로 이제 고전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재벌을 완전 해체하자는 데는 없어요. 적어도 90년대 말에 재벌 해체하자라고 하는 일부 진보 쪽 사람도 있었지만은 민주당도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감히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벌을 해체해봤더니 그게 무슨 뭐 엄청난 좌파적인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대우그룹 해체됐죠. 기아그룹 해체됐죠. 산미 해체됐죠. 혜택그룹 해체됐죠. 해체가 다 됐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빨갱이 천국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해외 매각 많이 돼버리고 쌍용차 중국에 팔려버리고 대우차 시에 팔려버리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이제 노태우 정부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사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재벌 기업들 뭐 업종 전문화 그다음에 뭐 토지 공개념 그다음에 경실련이 창립 초기에 재벌 해체라는 최종 뭐 표에서라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책도 내고 재벌 문제를 볼 때 또 경제 민주화 문제를 볼 때 자유주의적 시각이 상당히 많다, 지배적이다 이런데 뭐 야당이라든지 또 이제 또 진보 정당이라든지 또 이제 좀 진보적인 뭐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시각들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진보 내지는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재벌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완전 확립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게요. 일단 저는 대부분 다 자유주의적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경제력 집중을 반드시 완화해야 된다라는 거, 독과점을 이제 규제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식의 생각인데, 제가 앞에 얘기하다 이제 약간 끊으셨는데, 가령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 19세기 말에 대부분의 사회주의자 내지는 사회민주자들의 생각은 독과점이라는 건 자본주의적 발전에서 필연적이고 자본인 집중되고 집적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집중된 자본이 사회 전체랑 대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역사의 변증법에 의해서 사회 전체가 그 독점화된 자본을 갖다가 통제 내지는 소유된다. 이게 이제 기존의 마르크스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소위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왜 경제력 집중을 문제 삼죠?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돼야지만이 시장이 이제 완벽하게 작동을 하니까. 완전 경쟁이 아니라 공정 경쟁. 공정 경쟁의 핵심은 사실 완전 경쟁이죠.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공정하게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다 주자라는 게 거기서 얘기하는 공정성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정 경쟁의 핵심은 결국 완전 경쟁 시장을 만들자는 거고, 따라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완전 경쟁 시장 내지는 공정 경쟁 시장을 만들려면은 재벌 같은 경제력 집중체도 규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FTA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국내 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지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게 전부 다 공정 경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령 카드 시장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옛날에 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카드 위가 나타났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도 가령 뭐 공기업 사형화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왜냐면 공기업도 일종의 독점체니까 이걸 찬성해야죠. 그러면은 정 박사께서는 그러니까는 그러한 이제 자유시장 경쟁, 자유시장 경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데 그냥 놔두면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뭐 독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독점을 규제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경쟁적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쟁도 규제해야 될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공교육을 강화하려고 할 때 공교육을 강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교육기관과끼리의 이 경쟁 같은 거는 말하자면은 인간을 갖다 교육시키기에 부적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동력이 서로 치열하게 임금을 갖다 깎으려고 하는 경쟁, 이런 것도 뭔가 안 좋은 경쟁이니까 규제를 해야 되고, 규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을 갖다 만들고, 특히 산별노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독점체를 만들어버리는 거, 이것도 일종의 경쟁을 엄청나게 제한하는 독점이거든요. 산별노조라는 것도. 근데 그런 것처럼 완전 경쟁 시대라는 것이 모든 걸 다 보장하는 게 아닌데, 사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이 노조도 없어져야 되고 공기업도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재벌과 같이 기업들 간의 역견이 이런 것들 다 없어져야지만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분들 용어에 따르면은 시장에 왜곡 요인이라는 게 존재하면 안 된다. 그 왜곡 요인 중에는 노동조합도 있고 정부도 있고 독점체도 있고 경객 집중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유연하게 가격 이론에 따라 결정된다는 그런 입장이 이제 그 보통 얘기하는 그 시장주의, 그렇죠, 시장주의, 시장 만능주의 뭐 이런 입장이, 그 이론적으로 그 원조는 뭐 아담 스미스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을 갖다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게 주로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인데, 하이에크라든가 슌페터 같은 사람은 좀 약간 달라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뭐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것도 이 경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한마디로 해서 잘난 놈이 좀 독점을 하기 때문에, 잘난 놈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독점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기 스스로 잘나가지고 뭔가 이 경제 집중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 웃기는 게, 삼성전자가 혼자 잘나가고 지금 저렇게 잘 나갑니까? 7, 80년대 정부가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독과 정책을 갖다 만들어줘가지고 일본의 소니 수입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가 보조금 주고, 말하자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불안정 경쟁시장한테 일부러 조장을 해서 키워준 건데, 말하자면 하이에크라든가 슌페터 말이 일정 부분은 맞지만은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는데, 이걸 갖다 이제 그런데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고 이제 또 그 경제 민주화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 그 세미나에서 발표하시는 내용에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분들이 흔히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공정하게 소득이 분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소득 분배, 이른바 소득 재분배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게 경제학 이론에 최소화된다는 건 불필요하다는 거. 불필요하거나 내지는 아예 그냥 조금만 하면 된다. 급빈증들을 위하면, 말하자면 이제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고.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인데, 공정 분배네요. 공정 분배인데,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정의로운 질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정의를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웃기는 얘기인데, 경실련 얘기했죠. 분배 정의를 탁 내세우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경실련이 저는 그렇게 정의로운 단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래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 교과서 경제학자들이거든요. 주류 경제학자들이에요.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한계 생산력 이론이에요. 말하자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기여한 바에 따라서 그만큼의 소득을 가져간다는 거고, 따라서 시장의 왜곡 요인,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이런 애들만 없게 되면은 누구나가 다 공정하게 소득이 분배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라는 시장을 갖다 이 사람들이 가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노총 같은 노조도 깨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쟤야말로 시장 왜곡 요인 중에 하나니까. 공기업도 깨야 되고 재벌도 깨야 되고, 이게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정의로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회 정의가 아니고 시장 이론에 따른 정의죠. 말하자면 시장 이론이 완벽하게 적용됐을 때 정의롭게 분배된다는 건데, 저는 그런 신고조파 경제학보다는 저는 여전히 이제 이 막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완벽하게 그 경쟁적인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에도 인간의 노동력은 상품화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착취가 일어나고 있고, 이 자연의 착취가 일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지난 200년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착취와 수탈이 일어나고 있고 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 무슨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느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괜히 이 경실련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득이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 소득을 이제 재분배하는 게 그러면 이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득 재분배만 중요한 건 아니고 소득의 원천적인 분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해갖고 월급을 받고 뭐 이런 그 분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의견 차이가 나는 거는 그 현재 그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얘기하는 분들은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면은 노동자들 내지는 종업원들도 공정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럼 뭐 노고나 만족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벌을 개혁하거나 아니면은 해체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거기서도 이제 이 완전 경제 시장이 달성이 되니까 거기서도 말하자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이제 하청 단가가 인상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론적인 허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재벌 개혁이 이루어진, 더군다나 잘 이루어진 그런 그 기업들을 찾아가 보면은 그런 기업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가령 뭐 해외 매각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재벌 그룹에서 뭔가 독립돼 나와 있는 그런 그 대기업들을 찾아가 보면은 그런 독립돼 나와 있는 대기업들이 오히려 더 하청 단가를 더 깎고 있고 비정규직 더 많이 채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들도 임금도 막 노조도 막 깨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이론에서 나타나는 그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체감하는 그런 공정성과는 전혀 무관한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이론적으로 이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사회민주주의 역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이 문제가 그 자체로 심각하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게 대자본과 중소자본의 문제도 아니고 완전 경쟁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불안정 경쟁 시장이건 완전 경쟁 시장이건 간에 어떻게 하면은 노자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노 쪽의 힘을 키울 것인지, 이게 저는 그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1차 소득 분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이 또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2차 소득 분배,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원활하게 노동력이 재배치되게 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이 경제구조 전체를 갖다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저는 이 사회민주주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재분배 이거를 얘기를 하실 때 이제 주로 노동자들한테 더 말하자면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당연한 게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87년 이후에 임금 인상 투쟁 많이 해가지고 임금이 많이 올라간 거는 주로 이 민주노총이 조직되어 있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공부문 이런 쪽뿐이고요. 근데 거기에 이 종업원들이 전체 현재 노동자들의 10%, 20%나 될까요? 말하자면 연봉이 한 5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전 국민의 한 10%,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대다수가 연소득이 한 가구당 지금 한 뭐 2,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택시 운전사분들, 그다음에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 그러면은 150만 원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 소득 재분배를 해줘야지. 그분들이 소득 재분배, 저임금 해야지. 대기업 사실 대기업 노동자 중에 뭐 저희 같은 교수보다 더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가 어제 그걸 부인했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노동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노동자도 아니고, 그럼 어느 정도 이 생활 수준이 되는 노동자들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자동차 현장 노동자들이 지금 이 회사에서
대학 등록금을 다 받아요.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 다 네. 학자금 네. 저걸 다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귀족들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노조가 이제 투쟁해서 만들어낸 것도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현대차 노조원들만 받지 말고, 정규직만 받지 말고, 현대차에서 일하는 그 사내 하청 업체 직원들, 파견 근로자들, 그 다음에 현대차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1차 하청, 2차 하청, 그리고 나가서 현대 울산 지역에 있는 그 전체 주민들, 또 더 나가서는 국민 5천만 국민 전체가 다 대학 등록금을 무상 내지는 반값으로 받게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당신들만 맡고 있는 이런 특권적인 것들 갖다 좀 없앨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이고 정규직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사내복지를 얻고 있고 그게 일종의 특권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깨야 되고 내지는 뭔가 이게 뭔가 깬다는 거는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는 전국의 거죠. 동료들 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그겁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그 복지국가를 해야 되는 게, 복지국가라는 게 말하자면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들고 더군다나 아예 무상으로 전 국민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런 그 보편적 복지를 하는 그 국가적인 복지가 있어야지만이 굳이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노동운동이 사내복지를 갖다 더 정치하기 위해서 일종의 특권적인 그런 정의롭지 못한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현대차 노조원들 그 연소득이 거의 지금 한 뭐 7천에서 한 9천 뭐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도 이제 소득세를 지금보다 적어도 뭐 1년에 몇백만 원은 더 내야 되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애들 뭐 무상으로 학교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교육 같은 걸 없앨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지금 국민연금만 뭐 하고 있는데, 뭐 재테크도 일부 하고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뭐 이 만약에 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박근혜 정부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기껏해야 그 기초연금 20만 원 주겠다 얘기하는 거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회민주주의를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기초연금을 뭐 한 2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씩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필요한 그 세금이 한 20조, 30조 정도 될 텐데, 그 세금 중에 일부는 이제 돈 많은 1억 넘어가는 사람들이 내고, 일부는 이제 현대차 노조원들도 내고. 그래서 저는 세금이라는 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이 부자들로부터 세금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이런 재분배 기능이 하나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흔히 보수주자들이 비판하는 게 이런 비판합니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내가 낸 세금을 결국 내가 받는 건데 뭐하러 중간에 그러면 내가지고 공무들 월급을 주냐? 왜냐면 그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정도 돈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공동구매 효과라는 게 있다 이거죠. 말하자면은 중산층, 말하자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경우에 내가 돈을 내가지고 결국은 내가 혜택받는, 말하자면은 내가 이 지금 복지국가 없어도 이 회사로부터 이 혜택받아가지고 사내복지 일환으로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이 뭐 MRI 촬영도 지금 이미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도 이미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걸 갖다가 국가한테 세금을 내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보수적 입장인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입장을 가졌을 때 사실은 그 이주되는 그 대학이라는 게 사립대학일 거고, 그 다음에 사교육 시장을 용인하고 있는 거고, MRI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고가로 유지되는 것 같아 용인하는 건데, 만약에 이 복지라는 것이 똑같은 돈을 사내복지로 받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냈을 경우에, 그리고 정부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정부는 독점으로 말하자면 MRI 촬영을 갖다 저가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교육을 강화해갖고 정부가 투여하는 그 대학들에 대해서 보다 더 질을 높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제 애가 이제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를, 그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영장은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다 이용하거든요. 일종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수영장을 만약에 사립학교가 유지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1년에 이 애들 그 학자금을 개인들이 정말 몇백만 원 부담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용자가 적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공공을 하게 되면은 예, 저게 있다는 얘가 좀 많이 이제 길어졌는데
아까 얘기를 하시는 중간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중산층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중산층이죠. 대한민국에 1억 받는 사람들이 지금 10%도 안 되는데요. 중산층이라고 하면 중산층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은 노동자고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노동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 조직화된 노동조합 또 민주노총이라는 그 조직에 이 가입을 한 조직 노동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노동자, 자기들도. 그런데 왜 중산층이라고 그러시죠? 중산층은 또 다른 부류의 이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그분들이 그 본인들을 노조 활동할 때는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의 의식조사라든가 아니면 자기 부인이라든가 애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자기들을 노동자, 하층민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소득 재분배를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중산층 얘기도 갔는데, 이 소득 재분배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1차 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소득도 복지 제도, 특히 이제 노동복지를 강화해서 노동자에게 권익도 향상해서 노조 활동할 권한도 인정해주고, 또 이제 그 기업 경영에도 참여해가지고서는 노사 공동 결정행위하고, 또 이제 노사 공동 경영, 독일이나 유럽의 이 사회민주주의 그 시스템처럼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그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얘기 하시면서 자유주의적인 공정 거래법에 이제 거래법에 신봉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하자 그러면 반대가 많을까요? 누진세 제도를 강화하자 이래도 반대할 사람 하는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처음엔 반대가 많죠.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찬성하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아요. 제 생각에 100만 명 중에 1명 꼴이나 될까요 지금? 네, 계속 하시죠. 그런 건데, 얘기를 하는 것처럼 200년 전에 그 독일이나 영국에서 공동결정제라고 하면은 무슨 진짜 귀식 신화를 깎아먹는 소리나 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끊임없이 그냥 그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이야기는 퍼져나가게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은 20년밖에 안 된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여당, 야당, 대통령까지 전부 다 경제 민주화, 공정한 시장 질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정 정도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또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가불관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사회민주주의적인 입장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저는 노사결정제라고 생각하고요. 말하자면 노사 공동결정제. 네. 말하자면 종업원들이 이 사회에 들어가서 적어도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의 힘을 가지는 것. 그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노조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만약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CEO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상상력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저는 사회민주주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참여민주주의의 이 파트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제 참여 정부를 내세우고 이래서 혹시나 하고 저 한번 기다려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 경영 참가를 하도록 정부가 좀 이제 힘을 보태주고 밀어주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별로 그랬던 것 같진 않고, 제가 90년대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왜 노동자 경영 참가 운동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그 아주 무슨 그런 자본가하고 손잡고 말이지, 뭐 공동으로 머리맡에서 이게 하고 그런 개량주의냐? 그래서 개량주의라고 또 이제 안 한다고, 이런 개량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막 호랑이가 꽃감 보듯 꽃감이 더 무섭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 개량주의 그러면 다 이제 쫙 있다고 그러고 조용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 후에 제가 또 물어보면은, 요새 아마 몇 년 전에 물어보면은 요새 그 민주노총조합원들한테 경영참여운동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 과격한 얘기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 근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제 공동결정제 이런 거를 개량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예 얘기한 적도 없지만,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현실에서 삼성전자 이사회에 종업원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이사로 절반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 나 미친놈 헛소리 한다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급진적인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개량주의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까 제가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노동자들이 경영 참가 운동을 좀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경영 쪽에서도 노동자의 참여 권리, 참정권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이 경영에 참가하는 것도 참여 민주주의적인 권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것도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데, 끝으로 아까 이제 소득 재분배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소득 재분배, 그 다음에 노동자 경영 참가에 의한 기업 공동 결정. 노동자 경영 참가가 그러니까 저는 소득의 분배에 관한 얘기거든요. 경영 참가에서 그냥 내가 이건희랑 맞짱 뜨겠다 정도만이 아니라, 경영 참가를 해가지고 노동자들의 그 임금 인하도 줄이고, 그리고 노동 시간도 줄이고, 이런 거를 실제로 하겠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시장이라는 게 그냥 시장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 중에 하나가 산별 노조도 제도고, 공동결정제도 제도고, 그 제도가 들어가가지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 수준을 갖다 높여야 되는 거고, 그게 높이는 게 산별 노조야 되니까 현대차만 높이는 게 아니라 현대차에 납품하는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그러니까 그쪽까지 전부 다 공동으로 높이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임금밖에 못 주는 그런 회사들은 아예 망하게끔 유도해버리고,